인도의 가장 신성한 도시 바라나시, 그곳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순례객이 갑자기 쓰러지고 한마디 소문이 퍼지자 도시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가 나왔다. 힌두교도에게 소는 절대적인 신성의 상징입니다.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니라 13억 인도의 믿음을 짓밟은 신성모독. 그날 이후 거리는 불길로 뒤덮였고 한국 기업은 단숨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게 조작된 음모였다면? 여기서 잠깐. 안녕하세요. 감동평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체감 온도는 39도, 공기 중 습도는 70%를 넘겼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끈적거리는 열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귀에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연달아 꽂혔습니다. 겐지스 강가에는 순례객 수백 명이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매캐한 소독약 냄새와 토사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바라나시, 인도의 가장 신성한 도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죠. 저는 라비 쿠마르, 인도 중앙정부 위생감사관으로 임명된 지 3년 차였습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승진을 앞둔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제 운명이 갈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트라우마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외국산 식품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저는 그날 이후 외국 기업을 철저히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라면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역시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분노는 이미 확신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의료진들은 땀으로 젖은 가운을 입은 채 환자들을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있었고 환자들의 신음과 가족들의 울음이 겹쳐져 도시 전체가 통곡하는 듯했습니다. 원인이 뭐지? 제가 숨을 몰아쉬며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식중독 같습니다. 순례객 200여 명이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네요. 무슨 음식입니까? 한국 라면입니다. 빨간 포장,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들려온 증언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라면에서 소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소는 힌두교도에게 가장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제 혈관 속 피가 들끓는 듯했습니다.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종교적 모독. 저는 곧바로 현장 샘플을 수거했고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이루며 기다린 끝에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글씨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고기 성분 검출. 그 한 줄은 제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억눌러 온 분노가 치밀어 올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역시 외국 기업은 우리 신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뉴스는 곧장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라면, 소고기 성분 검출 신성 모독 논란. SNS와 방송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농심은 당장 인도에서 나가라. 이건 종교 전쟁이다. 13억 인도를 모욕한 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불태우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붉은 포장지들이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종교 지도자 판디트 마하르지는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짓밟으려는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인도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분노의 함성 속에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상처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긴급 소집된 정부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경 조치를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죠. 저는 손을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13억 인도의 신앙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순간 회의장 안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저는 제 경력이 단숨에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농심민도 공장 앞 수백 명의 시위대가 붉은 횃불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고 신성 모독자를 몰아내라 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병력이 둘러싼 가운데 저는 확성기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부 명령에 따라 이 공장은 지금 즉시 폐쇄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인도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표정이 가득했죠. 한 중년 여성이 제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말은 제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라면에서 소고기가 검출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뒤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국인 법인장 박도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위대의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종교를 모독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철수하겠습니다. 억울함을 외치기보다 오히려 존중을 드러내는 그의 태도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임무는 단호히 집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어머니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단호한 선택이 결국 인도 전체의 경제를 뒤흔들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요. 농심 인도 공장이 문을 닫은 지 일주일, 저는 드디어 사건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들끓던 시위는 점차 잦아들었고 언론도 다른 뉴스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료 순일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라비, 이거 좀 보세요. 화면 속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라면 암시장 가격 10배 폭등.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고기가 검출됐다고 난리치던 그 라면을 사람들이 몰래 사서 먹는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분명히 쓰여 있었죠. 신라면 한 봉지 50루피에서 500루피로 치솟아 정부 금지 조치에도 불법 거래 성행. 저는 곧장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델리의 한 재래시장 골목, 평소라면 한산했을 그곳에 사람들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신라면 있나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고 가판대 상인은 주위를 살피다 뒷골목으로 손짓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 낡은 창고 문이 열리자 붉은 포장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이는 그 포장지는 모두 신라면이었죠. 한 봉지에 500루피야. 비싸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 가. 상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금지된 제품인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10배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을 숨기고 일부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거 정말 정품 맞아요? 상인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품이든 가짜든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그 맛이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검출한 게 진짜 농심 제품이었을까?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더 커졌습니다. 신라면 없으면 하루가 심심하다. 정부가 무슨 권리로 내가 먹을 걸 정해? 15년간 문제 없던 제품이 왜 갑자기 금지된 거야?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단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시태그 샵신라면을 돌려줘를 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유명 볼리우드 배우 아르준 칸나의 글이었습니다. 나는 20년간 신라면을 먹어왔다. 내 아이들도 좋아한다. 정부는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라. 그의 팔로워 5천만 명이 이 글을 공유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상사 창사가 제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라비, 문제가 생겼어. 바라나시 피해자 중 일부가 이상한 증언을 하고 있어. 무슨 증언입니까? 그들이 먹은 라면이 평소와 맛이 달랐다고 하네. 포장도 어딘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정품이 아니라 가짜였을 가능성. 하지만 이미 우리는 농심을 쫓아냈습니다. 만약 지금 와서 오류를 인정한다면 부서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순일이 조심스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 우리가 검사한 샘플이 진짜였을까요? 포장 상태가 정품과 달랐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의문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대형 식품 기업 리온 그룹이 인도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인도의 종교와 문화를 철저히 존중하겠습니다. 그들의 기자회견은 시의적절했고 언론은 일제히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순일은 제게 귓속말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심이 나가자마자 리용이 들어온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삼촌 라켓 씨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농민운동을 오래 해온 분으로 평소에는 유쾌하고 온화했지만 이날만큼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라비, 너 농심을 조사했다고 했지? 네, 삼촌. 그들이 우리 종교를 모독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얘야,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농심이 지난 10년간 우리 마을과 어떤 일을 해왔는지 봐라. 서류 속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청년들이 요리 교육을 받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농심은 매년 수천 명의 빈곤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수천 가구 농민과 상생 계약을 맺어왔던 겁니다. 라비, 너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받았던 거 기억하니? 네, 기억나죠. 그런데 그게 왜요? 그 등록금 일부 농심재단에서 나온 거였다.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증오했던 기업이 사실 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줬다니. 삼촌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잃은 그때 그 라면, 정말 농심 제품이었을까? 그 시기에 이미 가짜 라면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 보지 않았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진실이 서서히 제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붙잡은 채 꼬박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내민 증거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죠. 농심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지역을 살려왔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에 이미 가짜 라면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기사. 모든 퍼즐 조각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가, 아니 내가 무고한 회사를 쫓아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일, 어제 삼촌이 보여준 자료를 봤어. 우리가 조사한 라면, 정말 정품이 맞았을까? 순일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포장 인쇄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색감도 정품보다 탁했죠. 그런데 그땐 분위기가 워낙 격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하러 가야지. 우리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사건이 종결됐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델리 외곽의 한 창고에서 불법 라면이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순일과 저는 위장 단속팀과 함께 현장에 잠입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어두운 내부에서 비릿한 기름 냄새와 종이 포장 타는 냄새가 동시에 풍겨왔습니다. 안쪽에는 빨간색 포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글자 배열이 정품과 달랐습니다. 젠 레미엔이라는 어설픈 표기, 봉지 뒷면에 성분표에 맞춘 법 오류까지. 이건 가짜야. 제 입에서 무겁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창고 깊숙한 곳에서 작업하던 인부 몇 명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속팀이 쫓아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총부리 같은 긴장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일이 손전등으로 비춘 상자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리용 그룹 물류센터 납품 계약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순일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그들이었어. 순일은 주먹을 움켜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중국 기업이 의도적으로 가짜 라면을 퍼뜨리고 우리를 속였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조사 끝에 우리는 종교 지도자 판디트 마하르지의 비밀 계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좌에는 리용 그룹으로부터 들어온 거액이 송금 내역이 뚜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종교를 무기로 삼아 국민을 선동한 거야.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농심은 쫓겨났고 리용은 인도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공개한다면 정부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상부가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뻔했죠. 라비, 어떻게 할 겁니까? 순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묻어둘 순 없어. 비록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밝혀야 해. 순일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짜 라면 포장 샘플, 계약서 사본, 송금 내역, 퍼즐은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을 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면 국제적 망신이다.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마라. 벽에 막힌 듯한 절망감이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농심 전 인도 법인장 박도윤이었습니다. 라비 씨, 저입니다. 떠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 제품이 있다는 것도, 오해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끝내 인내로 버텨온 그들의 태도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때 강하게 맞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묻자 박도윤은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게 지혜입니다. 싸움으로 얻을 수 없는 걸 시간이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마음속 파도는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더라도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농심이 인도에서 철수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TV 화면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총리가 공항까지 직접 나와 농심 경영진을 맞이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었죠. 수많은 시민들이 태극기와 방글라데시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고 공항은 마치 축제의 장처럼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우수한 기업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농심이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총리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곧이어 발표된 조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공장 건설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 전용 도로와 철도까지 깔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사실상 국빈 대접이었죠. 순일이 제 옆에서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내쫓은 회사를 이웃나라가 저렇게 모셔가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다음 발표였습니다. 농심은 첫 3년간 수익의 50%를 방글라데시 교육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박도윤 법인장의 목소리가 전해지자 현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인도에서 신성 모독자로 몰려 쫓겨난 기업이 이웃나라에서는 희망의 동반자로 맞이받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뉴스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농심, 방글라데시 아시아 최대 규모 라면 공장 건설 확정 초기 투자금 10억 달러.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도에서 철수하기 전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TV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의 분석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이번 투자로 직접 고용만 5,000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방글라데시 식품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때 삼촌 라케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비, 큰일이다. 방글라데시 농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비싼 값에 농산물을 팔고 있어. 뭐라고요? 농심이 현지 농가와 직거래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때보다 30%나 높은 가격이래. 우리 농민들은 다 무너질 지경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를 이웃나라가 온전히 가져간 셈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한 기자의 현장 르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다카 시민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농심 공장 예정지 주변의 땅값은 2배로 뛰었고 상인들은 특수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한 대학생은 드디어 세계적 기업과 함께 일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워 농심에 취업하고 싶다며 미소 지었다. 기사를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미소가 인도 청년들의 것이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반면 인도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델리 인근 농심 공장 부지는 을씨년스러웠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년간 공장에서 일해온 한 남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뉴스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라면 시장 자체의 붕괴였습니다. 농심이 사라지자 소비자들은 다른 브랜드 라면마저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가 없으면 안 먹는다는 반응이 확산되며 불과 2달 만에 인도 라면 시장 전체 매출이 40%나 급감했습니다. 리온 그룹은 호기롭게 제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맛이 밍밍하다. 농심이 그립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보고서를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일자리 3,000개 상실, 간접 실업자 5만 명 발생, 농가 피해 3,000 가구. 숫자는 냉정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순일이 제게 한 신문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농심, 방글라데시, 프렌드십 누들 출시 포장의 힌디어 병기. 기사 속 사진에는 낯익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친구, 농심은 인도를 향한 우정을 제품 이름에 담았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적으로 몰아낸 기업이 여전히 우리를 친구로 기억한다니. 그러나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인도 국경 근처에서는 주민들이 방글라데시로 넘어가 라면을 사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맛이 그리워서 어쩔 수 없다. 한 주민의 인터뷰는 인도 사회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밤늦게 TV를 켜자 방글라데시 현장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라면 페스티벌,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할랄 인증 발표, 한국 셰프들과 현지 청년들이 함께 만든 퓨전 요리, 환호성과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모든 게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나지막한 혼잣말이 빈 사무실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밤하늘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전해지는 환호성 뒤편, 인도의 거리는 침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책상 위에 쌓아둔 자료들을 바라보다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을 가짜 라면 탓으로 몰고 농심을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은 제 편견, 그 모든 뿌리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그때 순일이 서둘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라비, 큰일 났어. 바라나시 사건 피해자들이 이상한 증언을 내놓고 있어. 저는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무슨 증언이지? 그들이 먹은 라면 맛이 평소와 다르다고 해. 포장도 뭔가 이상했다더군.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습니다. 혹시 가짜? 순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게다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우리가 검사했던 샘플이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커.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뒤흔든 대참사는 애초에 농심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랐습니다. 이미 공장은 폐쇄됐고 정부는 전국적으로 농심 제품을 금지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실수를 인정한다면 우리 부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해. 설령 내 자리가 사라진다 해도. 며칠 뒤 삼촌 라켓이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라비, 우리 얘기 좀 하자. 차를 마주하고 앉자 삼촌은 낡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과 계약서가 차례로 제 앞에 놓였습니다. 이건 농심이 우리 지역에서 해온 일들이야. 너는 아마 몰랐겠지. 첫 번째 사진은 시골 초등학교 급식실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끈한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죠. 농심은 10년째 무료 급식을 지원해왔다. 하루 5,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론에서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삼촌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요리복을 입은 청년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이었죠. 농심요리 아카데미다. 매년 1,000명의 청년이 무료로 훈련을 받고 졸업생 90%가 취업에 성공하지. 특히 달리트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우선 선발돼. 달리트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돕고 있었다니. 마지막으로 삼촌은 한 장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지역 농민들과 맺은 계약서다. 농심은 시장가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사줬다. 덕분에 수천 가구가 살아났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회사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었다니.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이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델리 대학교 연구동 건물이었죠. 내가 공부했던 식품공학과 건물, 농심이 전에 기부해서 지은 거야. 게다가 너도 농심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냈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농심 장학금을 받았다고요? 그래,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웠을 때
마을 이장이 추천서를 써줬잖니. 그 덕분에 내가 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거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간 마음속에 쌓아둔 증오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을 찾아가 당시 담당 의사였던 프라디프타 박사를 만났습니다. 박사님, 제 할머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차트를 뒤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사실 증상은 일반 식중독과 달랐습니다. 품질이 나쁜 공업용 기름이나 과도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가짜 식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를 앗아간 건 정품 농심라면이 아니라 중국산 가짜였던 겁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2017년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기 대규모 가짜 한국 라면 유통 사건이 적발돼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리용식품, 지금의 리용그룹이었습니다. 순일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바라나시 사건도... 그래, 리용그룹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극비리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압수한 가짜 라면의 흔적은 결국 리용그룹의 물류 창고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판디트 고팔과 리용그룹 사이에 거액의 거래가 오갔다는 비밀 계좌까지 드러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종교를 이용해 경쟁자를 몰아낸 음모. 그리고 그 함정에 제가 가장 먼저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농심을 쫓아냈고 리용그룹을 환영한다고 선언했으니까요. 지금 와서 진실을 밝히면 우리 부서, 나아가 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직은 이름이었습니다. 라비 씨, 저 장소연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중요한 건愤怒가 아니라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통화를 끝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내쫓은 사람들은 끝까지 인도를 존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리용 그룹의 물류 경로, 판디트 고팔의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가짜 라면 성분 분석 보고서까지. 손에 땀이 맺혔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내놓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순일은 제 옆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라비, 이걸 발표하면 우리도 끝장날 수 있어. 상부는 절대 원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우리 양심은 지켜야지. 그날 오후 뉴델리 기자회견장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정부는 농심 철수 후 대체 기업을 환영하는 성대한 행사를 준비했지만 저는 그 무대에서 전혀 다른 폭탄을 터뜨릴 계획이었죠.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하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저는 인도 식품안전청 검사관 라비 샤르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발표문을 펼친 저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라나시 사건은 농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압수한 라면은 가짜였습니다. 중국 리용 그룹이 제조한 모조품이었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가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가짜 라면 포장 사진, 성분 분석표, 유통 경로 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디트 고팔의 비밀 계좌 내역. 순간 기자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설마, 그럼 농심은 억울하게 쫓겨난 건가? 저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 저희 할머니 또한 가짜 라면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농심 탓이라 오해했고 그 증오가 이번 결정을 앞장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리용 그룹과 그들과 결탁한 세력이었습니다. 순간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기자회견장을 뒤덮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리용 그룹과 판디트 고팔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까? 사회자가 급히 마이크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카메라와 휴대폰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도의 모든 신문 일면은 같은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농심 무죄, 리용 그룹 음모 드러나다, 판디트 고팔, 거액 뇌물수수 정황. TV에서는
범찰이 판디트 고팔의 자택을 급습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의 집 금고에서는 현금 다발과 함께 리온 그룹과의 계약 문서가 발견되었죠.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시위대가 농심은 돌아와라를 외쳤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신성 모독자라며 분노를 퍼부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간절한 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샵농심을 돌려줘, 샵진실을 밝히자, 샵우리는 속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에 속아 진짜 친구를 내쫓았다. 농심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돌아와 달라. 리온 그룹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매일같이 기자들이 본사를 둘러싸고 몰려들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내부 직원들조차 폭로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모조품이 진짜 농심처럼 팔려나가는 걸 알았다. 하지만 윗선에서 입을 다물라고 했다. 정부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농심은 무고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농심의 인도 재진출을 환영합니다. 순간 국민적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이미 농심은 방글라데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인도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델리 외곽 공장 지대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은 그 풍경은 마치 인도의 자화상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눈을 떴더라면. 후회가 목을 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이었죠. 이제부터라도 농심과 인도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숙제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농심의 무고가 밝혀졌음에도 그들은 이미 인도를 떠나 방글라데시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늦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 청년 100명이 한국으로 향했다는 소식이었죠. TV 속 화면은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농심 본사 앞에서 인도 청년들이 커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농심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굳세었습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도시의 소음이 멎은 듯 거리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농심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한 청년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지나가던 한국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연민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청년 대표 라울이라는 대학원생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심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농심이 떠난 뒤 회사는 망했고 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의 말은 금세 다른 청년들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농심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우리 마을은 농심 덕분에 발전했는데 우리는 가짜 뉴스에 속아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청년들의 간절한 외침은 차가운 서울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종교적 참회 의식 같았습니다. 잠시 후 농심 직원들이 건물에서 나와 물과 간식을 건넸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청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심 회장님을 뵐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본사 현관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농심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청년들 앞에 멈춰 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무릎 꿇을 일이 아니네. 일어나게. 그러나 청년 대표 라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일 뿐이야. 그는 청년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한국 시민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간절히 물었습니다. 혹시 인도로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있습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걸세.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게. 멀리서 왔으니 고생이 많았을 거야. 청년들은 본사 구내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메뉴는 다름 아닌 신라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이 마파로 우리가 1년 넘게 그리워했던 진짜 신라면이야. 식사 후 회장은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과할 필요는 없네. 오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처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존중하는 것이지.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돌아가서 진실을 전해주게. 종교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존중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장면은 곧바로 인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눈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농심은 무고했다. 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TV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역시 한국으로 가서 직접 사과해야 한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바람은 인도의 뜨거운 공기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투명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제 안의 후회와 죄책감도 함께 깎여 나가는 듯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농심 본사 접수처에서 제 이름을 전했을 때 직원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도에서 오셨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긴 대기 끝에 문이 열리고 회의실 안에서 마침내 장수현 전 인도 법인장과 마주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재회였습니다. 라비 씨, 여기까지 어떻게? 그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편견이 무고한 회사를 몰아냈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 법인장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 제품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것도,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7년 전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가짜 라면 때문이었다는 사실, 무엇보다 제 증오와 오만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까지. 이야기를 듣던 장 법인장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라비 씨,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아닐까요? 그는 저를 농심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도 전용 제품 개발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공간에서 연구원들이 분주히 향신료와 채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인도 각 지역의 음식 문화와 향신료 특성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죠. 아직도 인도 시장을 연구하고 계신 겁니까? 물론입니다. 언젠가 돌아갈 날이 올 테니까요. 인도의 입맛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중합니다. 제 고향 우타르프라데시의 향신료 자료까지 세심히 기록된 것을 보자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존중하고 준비해온 기업을 저는 왜 몰라봤던 걸까요? 점심은 본사 구내식당에서 함께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식탁에는 신라면과 인도식 카레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낀 그 환대에 제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며칠 뒤 장 법인장의 제안으로 방글라데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인도에서 보던 공장보다 3배는 컸습니다. 놀라운 건 인도 출신 직원이 200명이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농심이 인도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달려갈 겁니다. 그들의 말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인도 출신 직원들과 마주 앉았을 때 모두가 같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술을 배워 언젠가 고향에서 창업하겠다. 농심이 돌아오면 함께 일하고 싶다. 서울로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인도와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마침 한국문화원에서 인도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두 나라의 오해를 풀고 함께 걸어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6개월 뒤 놀라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농심 WHO 세계 영양 개선상 수상, 농심
방글라데시 성공 모델로 전 세계 기업들의 교과서 되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초, 농심은 인도 재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도 정부가 직접 최고의 조건을 내걸었고 시민들은 환영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 기업을 기다려왔다며 거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온 보고서를 가슴에 안고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해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협력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7년 전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다짐했던 약속이 이제야 진정으로 지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농심과 인도가 다시 손을 맞잡는 장면을 보며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혹시 여러분도 선입견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진심을 지켜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이지만 저희에게는 더 큰 감동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편견을 넘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채널 감동평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